25살 미혼모가 분유 하나를 훔쳤습니다. 3만 원짜리 분유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그녀. 하지만 판사석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억 속 그 얼굴, 아니, 있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과연 숨이 멎는 것 같던 그 사건 법정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월세방. 으앙, 서준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생후 8개월 된 아들은 온종일 보챘죠. 수연은 텅 빈 분유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25살 박수연. 그녀의 손에 남은 돈은 5천 원이 전부였어요. 내일 모레면 월세일인데 밀린 월세가 벌써 2달째였죠.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배고픈 울음이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끓여 보리차라도 먹이려 했지만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준아, 제발, 엄마 좀. 그녀는 아들을 안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생각해보니 자신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냉장고엔 물과 상한 김치 몇 조각만 남아 있었죠.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5,247원. 절망스러운 숫자였어요. 분유 한 통이면 3만 원은 좋게 넘는데요. 새벽 4시 수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서준이는 겨우 울다 지쳐 잠들었죠.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던 수연은 결심했어요. 딱 한 통만. 다음 날 오후 2시 수연은 서준이를 포대기에 업고 동네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분유 하나만 가져가자. 나중에 꼭 갚을게요. 마트 입구에 섰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움찔했죠.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서준이를 위해서. 마트 안은 평일 오후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부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고 노인들이 천천히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었죠. 수연은 천천히 걸었어요. 입구 쪽 경비원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식은땀이 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들어갔죠. 분유 코너는 유아용품 매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다행히 이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수연은 진열대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32,000원짜리 분유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플라스틱 통, 언제나 서준이가 먹던 그 제품이었죠. 수연은 분유통을 집었다가 내려놨어요. 다시 집었다가 또 내려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죠.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등 뒤에 서준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수연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다른 방법이 없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천장에 CCTV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났어요. 잠시 후 한 아주머니가 카트를 끌고 분유 코너로 왔어요. 수연은 화들짝 놀라 옆으로 비켰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수연이 서 있던 자리에 분유를 집어갔어요. 수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들켰나.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카트에 분유를 넣고 가버렸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수연은 가방을 열었어요. 큰 숄더백이었어요. 분유통을 넣으려면 가방 깊숙이 넣어야 했죠. 손을 뻗었어요. 분유통을 잡았어요.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마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번 매장 정리 필요합니다. 수연은 화들짝 놀라 분유통을 도로 진열대에 놨어요. 직원이 이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제발. 하지만 직원은 다른 코너로 가버렸어요. 수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이야.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분유통을 집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재빨리 가방 속에 밀어 넣었죠. 분유통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제 나가야 해. 빨리. 수연은 가방을 꼭 움켜쥐고 돌아섰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출구까지 50m, 40m, 30m,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어요. 손님, 등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님, 잠깐만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수연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경비원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경비원이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죠.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등 뒤에 서준이가 작게 칭얼거렸어요. 조용히 사무실로 가시죠. 제발, 아기가. 하지만 경비원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저 사람 물건 훔쳤나 봐. 수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경비원을 따라 마트 안쪽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가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절도죄로 입건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 아기가 있어요. 제발,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수연은 서준이를 꼭 안고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아기는 그제야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마트 간판이 점점 멀어졌어요. 나 정말 바보같이 왜 이런 짓을.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아직은 몰랐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였어요. 보호자나 연락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없어요. 혼자 키우고 있어요. 경찰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젊은 엄마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처음이죠? 정관은? 네,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약식 기소로 넘어가는데 다만 법정에는 한 번 서야 합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어요. 재판일이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 수연은 하염없이 울었어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긴 했지만 결과는 뻔했죠. 벌금형이겠지. 벌금은 또 어떻게 내. 하지만 수연은 몰랐어요. 그날 법정에서 자신이 마주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 만남이 20년간 숨겨졌던 비밀을 모두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도요. 재판 당일 아침,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어요. 1시간이면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걱정 마. 애기 잘 볼게. 법원 앞에 선 수연. 회색빛 하늘 아래 우뚝 선 법원 건물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죠. 법원 3층 제7호 법정. 수연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죠. 옆에 앉은 국선 변호사 김유진이 서류를 넘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수연은 태어나서 처음 법정에 와봤거든요.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피고인석이라는 자리. 모든 게 두려웠어요. 초범이시고 절취액도 3만 원 정도라서 벌금형으로 끝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변호사는 위로하듯 말했지만 수연에겐 벌금조차 큰 부담이었죠. 그때였어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일동 기립.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수연도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죠. 문이 열렸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빛 머리, 날카로운 눈매, 위험 있는 걸음걸이. 수연은 무심코 판사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빠.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앞이 아찔했죠. 숨이 막혔어요. 판사석에 앉으려던 최준혁도 그 순간 멈칫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젊은 여자,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수연이. 최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0년 만이었어요. 5살 때 고아원에 맡긴 딸,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었어요. 재판장님, 옆에 앉은 배석 판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최준혁은 정신을 차렸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천천히 판사석에 앉았죠. 착석하십시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수연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왜 하필 여기서. 수연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5살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죠. 수연아. 아빠가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눈을 마주봤어요. 아빠가 미안해. 너를 좋은 곳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싫어요. 아빠랑 같이 있을래요. 수연아, 아빠도 힘들어.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려야 해. 새 가정이 뭐예요? 아빠한테 새 엄마가 생겼어. 그런데 그분은 너를 받아들일 수 없대. 어린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를 버리는지, 왜 같이 살 수 없는지. 아빠, 제발이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일주일 후 수연은 고아원 앞에 서 있었죠. 여기서 잘 지내렴. 아빠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죠. 수연은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식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어요. 그리고 1년 전 잠깐 만났던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미안해. 나 결혼할 수 없어. 그 남자도 떠났어요. 수연은 혼자 아기를 낳았고 혼자 키웠어요. 피고인 박수연, 최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수연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죠. 네, 일어서십시오.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최준혁은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25세, 무직, 미혼모. 서류에 적힌 딸의 현재 상황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지난달 15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마트에서 분유 한 통, 시가 32,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유, 그 단어에 최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딸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생후 8개월 남아 양육 중, 극심한 생활고, 전과 없음. 최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법복 속 주먹을 꽉 쥐었죠.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최준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0년 전 5살 딸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아빠, 제발이요.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김유진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질문을 던졌을 텐데 지금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피고인,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20년, 두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판사석에, 한 사람은 피고인석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 목이 메었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제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법복 아래 주먹을 쥔 손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죠.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법정이 고요했어요. 검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최준혁은 서류를 덮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판사로서 해야 할 말과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뒤엉켰죠.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만에 본 아버지, 그 사람은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할 걸까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죠. 지금 이 순간 판사실에서 최준혁이 책상에 머리를 묻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 재판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10분 후 재판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최준혁의 얼굴엔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어요. 최준혁은 다시 판사석에 앉았어요. 10분간의 휴정 동안 그는 거울 앞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하지만 가슴속 요동치는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회피 신청을 해야 하나?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특수관계일 경우 스스로 재판에서 빠져야 해요. 그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최준혁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을 다시 외면하란 말인가? 피고인의 생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금 떨렸죠.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네, 현재 거주지가 관악구 반지하 월세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입니까?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현재 밀린 월세가 있습니까? 수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2달 밀렸습니다. 최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70만 원. 그에게는 한 끼 식사비에 불과한 돈이었죠. 하지만 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어요. 아이는 몇 개월입니까? 8개월입니다. 아이 아버지는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최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일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기 창피했지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정부 지원금이 월 20만 원 나옵니다. 그걸로 20만 원으로 아이와 함께 한 달을 산다는 겁니까? 최준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옆에 배석 판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죠. 네, 법정이 고요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어요. 최준혁은 다음 질문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는 잠시 물을 마시는 척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피고인에게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수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죠. 없습니다. 그 대답 속에 담긴 의미를 최준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저 아이를 혼자 만들었어. 김유진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극심한 생활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그 말에 최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고인, 네, 정말 우울증이 있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천천히 최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판사석 아래로 떨리는 손을 숨겼죠.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20년 전 재혼한다며 5살 딸을 고아원에 보냈을 때 그는 생각했어요. 아이는 금방 적응할 거야. 젊으니까 잊을 거야.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수연은 잊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20년을 살았고 지금 또다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재판장님, 배석 판사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괜찮습니다. 최준혁은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이 재판 내가 직접 해야 해. 회피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검사, 구형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절도죄에 해당하나 초범이고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구형합니다. 50만 원. 수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그녀에게 50만 원은 천문학적 숫자였죠. 최준혁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기가 너무 배고파했어요. 울고 또 울고 저는 목이 메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기한테 미안해요. 그 순간 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바로 그때였어요. 법정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수연 언니. 이웃집 여자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준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119 불렀어요. 뭐라고요? 수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우리 서준이. 그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김유진 변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죠. 최준혁은 판사석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자신의 손자가 위험하다니. 재판 중단. 피고인은 즉시 병원으로 가도록. 재판장님, 지금 당장. 최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절박한 목소리였죠. 수연은 휘청거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최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내 손자가.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 응급 상황이 20년간 숨겨졌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병원 복도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최준혁은 법복을 벗고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수연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됐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했지만 수연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준아, 제발 괜찮아야 해.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의사였죠. 수연은 벌떡 일어섰어요. 네, 아기가 어떻게 열성경련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열제를 투여했고 검사 중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님, 아기가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굶긴 겁니까? 네,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체중도 또래보다 2kg이나 적고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근 일주일간 분유가 없어서 물개 타서 먹였던 게 떠올랐거든요. 내가 서준이를 굶긴 거야.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3일은 있어야 해요. 입원이요? 그럼 비용은 응급실비 포함해서 대략 1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50만 원.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5천 원도 없는 그녀에게 150만 원이라니. 저는 돈이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세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떡하지? 어떻게?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최준혁이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최준혁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20년 만에 법정이 아닌 곳에서 딸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수연아, 그 목소리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여기? 아이는 괜찮니?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열성경련이래요. 영양실조래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흐느끼는 딸을 보며 최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내가 미안하다고요? 수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죠. 20년 전에도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고아원에 버리고 가시면서요. 수연아, 그런데 또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해요? 미안하면 제 인생이 돌아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죠. 아빠는 편하게 사셨죠? 판사 되시고 새 가정 꾸리시고 저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최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 맞으면서 컸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으면서 컸어요. 엄마 아빠 없는 애라고요. 밤마다 울면서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소리쳤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전 이제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준이랑 둘이서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시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최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요. 수연아, 나도 후회하면서 살았어. 너를 보낸 그날부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거짓말. 정말이야. 나는 너를 찾으려고 했어. 고아원에 연락했지만 내가 18살 때 나갔다고만 하더라. 그 이후로는 연락처도 아무것도. 수연은 비웃듯 웃었어요. 찾으려고요? 20년 동안요? 진짜 찾고 싶었으면 찾았겠죠. 안 찾은 거예요. 찾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야.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죠. 보호자님, 아기 의식이 돌아왔어요. 잠깐 보실 수 있어요. 정말요? 수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최준혁도 따라 움직였죠. 중환자실 안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서준이가 보였어요. 여러 개의 선이 아기의 몸에 연결돼 있었죠. 서준아, 엄마 왔어. 수연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서준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죠. 그 모습에 수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최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생명, 자신의 손자였어요. 저 아이는 내 핏줄이야. 내가 지켜줘야 해. 그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원무과장님? 저 최준혁 판사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있는데요. 네, 박수연이라는 환자요. 치료비 전액 제 명의로 처리해 주세요. 네. 판사님께서 직접요? 네. 그리고 이 사실은 환자 본인에게 알리지 마세요. 익명 기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최준혁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익명이라 해도 병원 시스템에는 모두 기록이 남는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아내 서미란이 우연히 그 기록을 보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한편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최준혁은 침대에 누운 아내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서준이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아기의 숨소리, 기계음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거든요. 서준이가 작게 칭얼거렸어요.
수연은 재빨리 일어나 아기를 살폈죠. 서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열은 많이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젯밤에 말했듯 위기는 넘긴 것 같았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죠. 보호자님, 잠깐 원무과에 다녀오시겠어요? 네. 원무과요? 네. 치료비 관련해서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치료비, 어제 의사가 말한 150만 원.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이었죠. 알겠습니다. 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무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할부라도 되려나 아니면 대출을. 하지만 신용불량자인 그녀에겐 대출도 불가능했어요. 원무과에 들어섰어요.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박수연 보호자님이시죠? 네. 치료비 확인하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할부로. 아, 치료비는 이미 처리됐어요. 네. 수연은 멍하니 직원을 바라봤어요. 처리됐다고요? 네. 어제 전액 납부되셨어요. 그래서 보호자님 서명만 받으려고 불렀어요. 누가 냈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익명 기부로 처리되셔서요. 저희도 누군지는. 익명이요? 수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설마 아빠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기를 바랐지만 다른 사람일 리 없었죠.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했어요. 20년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다 용서가 돼요? 그녀는 원무과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코트, 최준혁이었어요. 수연은 빠르게 걸어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빠, 최준혁이 놀라 멈춰섰어요. 수연아, 치료비 아빠가 낸 거죠? 최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 왜요? 너는 내 딸이니까. 딸이요? 수연이 비웃었어요. 20년 전엔 딸이 아니었잖아요. 고아원에 버릴 땐 딸이 아니었잖아요. 수연아, 그때는 됐어요. 치료비 돌려드릴게요. 뭐, 150만 원이죠? 꼭 갚을게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연아, 그게 아니라 전 아빠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2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넌 지금 혼자서도 잘 살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았죠.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빠도 저희도 서로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돌아섰어요. 최준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한편 그 시각 강남구 최준혁의 집 아내 섬이라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늦은 밤 급하게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게 전부였어요. 섬이라는 뭔가 찜찜했어요. 결혼 20년 동안 남편이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책상 위에 남편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뒤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손이 갔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보였죠. 재판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피고인 박수연, 25세, 이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섬이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절도죄, 분유, 미혼모, 생후 8개월 아기. 왜 남편이 이런 사건 서류를 집에까지 가져온 걸까요?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섬이라는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마이너스 박수연. 남편의 필체였어요.
병원? 서미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설마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오후 서미란은 결국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원무과에서 박수연이라는 이름을 대며 물었죠. 박수연이라는 환자 입원해 있나요? 네, 잠시만요. 아, 중환자실에 계시네요. 보호자이신가요? 아,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제 치료비가 전액 납부됐는데 누가 내신 거죠?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납부자가 최준영님으로 돼 있네요. 그 순간 서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최준영님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서미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남편이 왜 이 여자의 치료비를? 그녀는 비틀거리며 원무과를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중환자실 표지판을 봤죠. 직접 확인해야 해.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봤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창백한 얼굴, 초라한 옷차림, 하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한 그 여자를. 저 여자가 박수연. 서미란의 주먹이 떨렸어요. 질투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저 여자가 단순한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남편의 친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곧 밝혀질 진실이 자신의 2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최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미라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병원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죠. 최준혁은 현관에 멈춰 섰어요. 아내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들켰다는 걸요. 당신 설명 좀 해줄래요? 서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수연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병원에 갔다 왔어요. 원무과에서 다 봤어요. 당신 이름으로 150만 원이 납부된 거요. 서미란이 벌떡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죠. 도대체 누구예요? 그 여자가 25살짜리 미혼모한테 왜 당신이 치료비를 대줘요? 여보, 바람 피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까지 생긴 거예요? 아니야. 최준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했죠. 그럼 뭔데요? 아니면 뭐예요? 그건 최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간 숨겨온 비밀. 지금 말해야 할까요? 그 여자는 네 뭔데요? 내 딸이야. 정적이 흘렀어요. 서미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박수연은 나의 친딸이야.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잠깐만요. 서미란이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당신 딸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나도 딸을 버렸으니까.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버렸다고요? 자기 딸을요?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재혼하고 싶었어. 근데 당신은 전처 자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 뭐요? 서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난 당신한테 전혀 듣지 못했어요.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말했잖아. 전처 자식이 있으면 절대 결혼 못한다고. 서미란은 잠시 멍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한 말이었죠. 설마 정말 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5살짜리 딸을 고아원에 버린 거예요?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죠. 서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혼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자기 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최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나도 알아. 내가 인간 쓰레기라는 거.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뭐 하려고요? 속죄하고 싶어. 딸한테 속죄요? 서미란이 비웃었어요. 20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속죄요? 웃기지도 않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바로 그때 최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최준혁 판사님이십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수연 환자의 보호자 연락처가 이것밖에 없어서요. 환자 아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선 최준혁. 서미란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자가 위험해. 손자요? 서미란은 잠시 멍했어요. 그 아기가 남편의 손자라니. 최준혁은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미란이 뒤따라왔죠. 나도 갈래요. 뭐, 같이 가요. 내가 확인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30분 후 병원 중환자실 앞 수연은 유리창에 매달려 울고 있었어요. 안에서 의사들이 서준이를 응급 처치하고 있었거든요. 서준아. 간호사가 수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바로 그때 최준혁과 서미란이 도착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었죠. 저 사람은 내 아내야. 최준혁의 대답에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내, 새엄마, 20년 전 자신을 버리게 만든 바로 그 여자였어요. 서미란도 수연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눈물로 얼룩진 눈, 그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이 느껴졌죠. 당신이 수연이구나. 서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수연은 뒤로 물러섰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연아, 전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가세요.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님, 네, 아기가 어때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최준혁이 재빨리 딸을 부축했죠. 인공호흡기요? 그럼 우리 서준이가 지금으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다만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료와 집중 치료비가 추가로 얼마예요? 최준혁이 물었어요. 최소 300만 원은 더 필요합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50만 원도 감당 못하는데 300만 원이라니. 제가 낼게요. 최준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소리쳤죠. 싫어요. 수연아, 지금 그게 중요해? 아이 목숨이. 전 아빠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어떻게 하려고. 넌 지금 5천 원도 없잖아. 최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싫어요. 서미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낼게요. 두 사람이 놀라 서미란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네, 제 명의로 낼게요. 당신 아빠 돈 아니에요. 서미란이 수연을 똑바로 봤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20년 전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미란은 의사에게 말했죠. 지금 당장 치료 시작하세요.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20년 전에 얽힌 세 사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내일 법정에서 최준혁이 내릴 결정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최준혁은 판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제7호 법정, 재판이 재개되는 날이었어요. 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어젯밤 병원에서 밤을 새운 탓에 얼굴이 더욱 창백했어요. 하지만 서준이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인공호흡기 덕분에 호흡이 안정됐고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법정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평소보다 방청객이 많았어요. 어제 최준혁 판사가 재판 중 갑자기 중단한 사건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김유진 변호사가 수연 옆에 앉았어요. 오늘 판결 나올 거예요. 긴장되죠? 네, 괜찮을 거예요. 초범이고 정상 참작 사유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판사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죠.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최준혁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한눈에 봐도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판사석에 앉은 최준혁은 잠시 수연을 바라봤어요. 딸도 아버지를 올려다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최준혁은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어젯밤 내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판결을 내려야 할까? 아니면 평생 지켜온 판사로서의 원칙. 하지만 지금은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박수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최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죠. 본 판사는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배석 판사가 놀라 물었어요. 방청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수연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최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본 판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 박수연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수연은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본 판사의 친딸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방청석이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죠. 뭐라고? 판사의 딸이? 그럼 왜 저런 상황에? 수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배석 판사가 다급히 최준혁에게 속삭였어요. 재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지만 최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전 본 판사는 재혼을 위해 당시 5살이었던 딸 수연을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친자식을 버렸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모두가 최준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20년 동안 본 판사는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최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판사복 아래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런데 며칠 전 이 법정에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피고인으로 분유 하나를 훔친 죄로 이 자리에 선 딸을 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최준혁도 딸을 똑바로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본 판사는 깨달았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재판장님, 배석 판사가 최준혁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최준혁은 고개를 저었죠. 만약 본 판사가 20년 전 딸을 버리지 않았다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복을 입은 52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 아이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을 겁니다. 대학도 갔을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최준혁은 판사석을 내려왔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그는 피고인석 앞에 섰어요. 수연의 바로 앞에요. 하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미래를. 최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다니 수연아, 아빠, 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최준혁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법정에서 판사로서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판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였죠. 20년 동안 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아빠,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수연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아빠, 일어나세요. 수연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못난 아버지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년간 쌓인 원망, 분노,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고통받았다는 걸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요. 아빠,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최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얼굴을 봤죠. 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수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서준이가 아팠을 때 아빠가 와줬잖아요. 치료비도 내주시고. 수연아, 그때 조금 알았어요. 아빠도 저를 잊지 않았구나. 최준혁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나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검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들도. 배석 판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판장님, 본 재판은 회피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본 판사는 이 사건에서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복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판사직도 사퇴하겠습니다. 재판장님, 20년 동안 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법,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준혁은 판사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수연을 안아줬죠. 이제부터는 그냥 내 아빠로 살고 싶어. 수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품이었죠. 법정은 더 이상 법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내일 병원에서 최준혁이 처음으로 손자 서준이를 안아보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준혁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최준혁은 중환자실 앞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아기 옷이었어요. 어젯밤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정성껏 고른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손자를 보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죠.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내가 들어가도 될까? 바로 그때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수연이었어요. 아빠, 수연아, 너 밖에 계신 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최준혁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서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 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처음 보는 손자였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 수연을 닮았는지 눈매가 익숙했어요. 안아보실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준혁은 놀라 딸을 쳐다봤죠. 내가 안아도 돼? 서준이의 할아버지인데요. 수연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건넸죠. 최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받았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작았죠. 서준아,
할아버지야. 목이 메었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지만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해. 수연이한테 했던 실수를 다시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그냥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최준혁은 손자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얼굴, 가늘게 뜬 눈, 조그만 입술. 수연아, 내가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돼도 될까?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서준이에게도 할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최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미란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놀라 쳐다봤죠. 서미란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 들어와도 될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서미란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 아기를 봤죠.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네, 덕분에요. 치료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미란은 수연을 똑바로 봤어요. 수연 씨, 아니 수연아. 네, 나도 미안해. 20년 전에. 서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만약 내 아버지한테 전처 자식이 있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 너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서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어. 그래서 절대로 전처 자식은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5살짜리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이유가 될 순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거든요.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최준혁은 손자를 안은 채 서 있었죠. 그리고 서미란을 봤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여자를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20년을 하루아침에 잊을 순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준이를 내려다봤어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 볼게요. 서미란이 환하게 웃었어요. 눈물을 닦으며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미란이 가져온 음식이었죠. 최준혁은 수연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서준이 퇴원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죠. 우리 집에서 살지 않을래? 서미란이 제안했어요. 방도 많고 서준이 키우기에도 좋을 거야. 아니에요. 수연아. 최준혁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살지 마. 이제 우리가 함께 있잖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전 아직 천천히 생각해. 우린 기다릴 수 있어. 최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서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죠. 3개월 후 강남구의 한 주택.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준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아기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서준아, 맛있지? 아기가 웃었어요. 이제 돌이 다가왔어요. 최준혁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판사직은 사퇴했지만 지금은 법률 자문 일을 하고 있었죠. 수연아, 나왔다. 아빠, 오늘 일 어땠어요? 괜찮았어. 서준이는? 네, 오늘 잘 먹고 잘 놀았어요. 최준혁은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서준이가 깔깔 웃었죠. 우리 서준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서미란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수연아, 손 씻고 와. 네, 엄마. 수연은 잠시 멈췄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최준혁이 말했어요. 수연아, 다음 달부터 대학 다니는 거 어때? 사회복지학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정말요? 응, 내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요. 서준이 키우면서 공부하는 건 힘들겠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서미란이 손을 잡았어요. 서준이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넌 공부에만 집중해. 고맙습니다. 엄마, 이번엔 자연스러웠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그날 밤 수연은 서준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고아원에 버려졌던 5살 소녀. 혼자 자라고 혼자 아기를 낳고 분유 하나 때문에 법정에 섰던 25살 미혼모.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새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서준이가 있었죠. 서준아, 수연이 자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엄마는 너한테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겪었던 그런 아픔은 너한테는 절대 주지 않을게. 아기가 잠결에 웃었어요. 수연도 미소 지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아프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1년 후 수연은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최준혁은 법률 자문뿐 아니라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에 힘쓰고 있었죠. 서미라는 수연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진짜 엄마와 딸처럼요. 그리고 서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공원에서 최준혁이 서준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아기가 비틀거리며 걸음마를 했죠. 우리 서준이 잘한다. 수연과 서미란이 박수를 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족은 함께 웃고 있었어요. 2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치유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은 찾아옵니다. 수연처럼, 최준혁처럼 용기를 내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